네, 오늘은 그 사피엔스 제2부 사피엔스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농업혁명, 그죠? 지난 시간에는 제1부 인지혁명을 했는데 제2부 농업혁명. 농업혁명에는 역사상 최대의 사기, 피라미드 건설하기, 매물이 가부와 역사에 정의는 없다. 정말 이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 하면은 농업혁명이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농업의 혁명을 빅 히스토리 시각에서 본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제5장 역사상 최대의 사기.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거예요. 농업혁명이 누가 사기치느냐, 그죠? 사기면 사기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리, 밀, 뭐 이런 친구들이 사기를 쳤다는 거죠. 생명체가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이런 생명체인데 물음표가 던져지죠. 볼게요. 혹시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신 분들은 보리, 밀이 사기 쳤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자기의 복제물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확장시키는 게 유전자의 목적이거든요. 보리, 밀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기쳤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와, 대단하다. 인간이 기만당했네. 예, 완전 기만당한 내용인데 하라리가 이기적 유전자를 10,000% 읽었을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아마 연상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하나만 딱 말하면 보리, 밀, 이 감자가 자기의 유전자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확장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던져준 거예요. 아주 적은 공간에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게 하는 희망을 던져준 거예요. 그 이솝우화에도 나오잖아요. 희망이 사기꾼이 될 때, 그죠? 인간에게 희망을 줬는데 그 보리, 밀이 인간에게 희망을 준 거죠. 그때부터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삶의 질이 엉망인 거라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희망을 줬다는 생산량으로 희망을 줬다. 이것을 일단 사기를 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그렇죠. 희망이 사기칠 때 있잖아요, 그죠? 맞아. 생산량은 많았는데 그 중간에 가져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엘리트들인 거예요. 왕, 귀족, 그리고 손에 흙 묻히지 않는 사람들, 그죠? 근데 그들은 아주 적절한 이유로 농사 짓는데 우리들이 큰 어떤 어시스트 역할을 해줄게 맞거든요. 그런데 많은 양이 그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어느 시점 되면 사기당했다, 나의 이익을 착취한다 알았을 건데 왜 못 갔느냐? 수렵시대로 풍족했던 수렵시대로 왜 못 갔느냐? 다 까먹었다는 거죠. 기억 속에서 수렵체제 시절에 DNA가 남아 있었겠지만은 사라졌다는 거죠. 못 간다는 거죠. 되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는 거죠. 기책에도 나와요. 그죠? 우리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태워버리면.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사기. 이 성공과 병행된 고통의 실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양육하다 기르다가 양육의 은이 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가두다라고 돼 있대. 인간을 미리 그러니까 집에 가두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간이 그러니까 보리에게 밀에게 그 주변에서 길들여졌다고. 못 떠나게끔 예. 발목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러잖아요. 발목 잡혔다. 보리 밀에게 발목 잡혔다 보시면 돼요.
역사상 최대 사기죠. 예. 이 희망으로 예. 살기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못 떠나게끔 이렇게 길들였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아닐까요? 이게 있잖아요. 로또 같은 희망을 매년 심어주는 거라요. 우리가 미리. 그런데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요. 우리 있잖아요. 어떤 프로야구 선수가 1,000억 받았다. 뭐 연봉. 그 1,000억이 전부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나가고. 세금 한 3분의 1 나가죠. 그리고 뒤에 저런 프로모터들 좀 줘야 되고 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 다 주고 나면은 한 300억 가져가나요? 이해 가시죠? 1,000억 원치 밀을 내가 수확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1,000억이라 계산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실제로 300억 받았다는 거죠. 자, 1,000가마니가 나오면 내가 한 300가마니?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는 1,000가마니라고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300가마니도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2,000가마니를 만들 수 있겠네? 그런 희망이 생기겠죠? 땅이 더 많으면, 토지가 더 많으면. 근데 주변에 토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시작되어 있다. 전쟁.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인류사에 그 엄청난 집단적인 전쟁이 또 발생했죠. 군대의 출현. 수렵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든 피해 다니든지 아니면은 적절한 타협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농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잔혹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량 학살, 그리고 자본주의 출현은 또 농업혁명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을걸요. 그죠? 여기 보면은 12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수렵에서요.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다 서부, 이란, 에게 동부 이 지역에 있다는 거죠. 청균서에도 나와요. 비옥한 초성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동과 서로 퍼져나갔다 이런 거거든요. 비슷한 지역이죠. 제가 2019년 그 11월에 터키를 갔는데 여기서 농사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거대한 강 두 개가 메소포타미아 쪽에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 비옥했다더라고요. 가이드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것 때처럼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는 그린필드였다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기후도 온화했고. 여기서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다. 터키, 그죠? 자,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기원 후 1세기쯤이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자, 우리 사피엔스의 대부분 시기는 농민이 아니었죠. 수렵 채집인, 그죠? 수렵 채집인 시절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선사 시대까지 포함하면 99%예요. 농업을 시작한 지 만 년도 안 되죠. 이 만년의 농업혁명 만년의 세월이 은가양이, 인류에게 은가양이 이제 시작이 되죠. 어마어마한 그 발전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 발전의 그림자, 뒤에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도 있었고. 그래서 123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작거나 채취했던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 중에 농업과 목축업에 맞는 후보는 몇 되지 않았다. 이들 중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또 청균세가 나오는데 청균세에 보면 우리 인류가 먹는 식물이 몇 종 안 되더라고요. 수만 종에서. 근데 수만 종에서 몇 종을 인류가 이걸 전 지구에 퍼져나가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인류가 퍼져나가게끔 한 인간의 어떤
의지보다는 보리밀 감자에 의한 사기를 당해가지고 네. 퍼뜨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리밀 감자가 의인화시켰다, 그죠? 이기적 유전자도 보면 유전자를 의인화시켰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은 생각하지 않는 존재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책을 많이 팔아먹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그죠? 코스모스 칼세건 교수가 참 인간적인 것 같아. 그죠? 의인화 잘 안 시키네. 멀리 있는 우주를 바로 내 앞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유명한 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보면은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자, 농업 초창기 때는 이제 우리 사피엔스들이 이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양이 너무 많았잖아요. 완전 희망이 부풀었다는 거죠. 우와, 그래서 계속 땅에다 농사 짓고 초창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잉여죠, 잉여가 발생하니까 그 일부 사피엔스들 중에 그 잉여를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거 내가 손 안 들이고 잉여를 내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오게 한다면 그 방법이 없을까? 자, 이게 이제 왕과 귀족의 출현, 국가의 탄생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세 줄 내려오면요. 왜 이 농업혁명이 인류에게 어둠의 시기였느냐?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 오만한 엘리트의 출현이었다는 거죠. 나왔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체질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정말 피땀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우리 수렵 채집인들은 일주일에 2시간 일했댔죠. 2시간 일했는데도 아주 풍요롭게 먹거리가 놓여 있었고 2시간 이외에 22시간은 하루에 그 문화 타임, 그죠? 파티 타임.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저리 가라 했다는 거죠. 모두가 멀티가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식도 많이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근데 농업혁명은 더 열악한 삶과 열악한 식사를 제공했다. 보리만 먹어야 되니까. 그 우리 4대 영양소인가? 그죠? 저번에 어떤 할머니가 가다가 제가 직접 본 거예요.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골절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칼슘 부족이겠죠, 그죠? 그 농업혁명 후에 사피엔스에게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신체적 변화가 온 거죠.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칼슘. 그 저 어렸을 때 할머니들 짝대기 짚고 하는 할머니들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안 보이잖아. 그냥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야경 상태가 좋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요. 할머니들, 70대 할머니 얼마나 잘 다니는데. 40대 분 같은데. 그죠? TV에 저번에. 우리 농사를 안 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 계속 구부리고 있어야 되고 부엌도 낮고 한데 지금은 뭐 농사 나이 드셔가지고 농사 짓는 분이 없잖아요. 아 시골에도 지금 살만 먹었어. 시골에서도 그지? 그러니까 먹거리가 살과 관계되는 죽, 김치와 살, 흰밥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기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 한 해로 80년, 90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전 당뇨병 없었다더라고요. 50년, 60년대. 당뇨병이 생길 만한 영양 상태가 안 되었다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더라고요. 그죠? 이게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럽 뭐 다 그렇다는 거죠. 유럽에도. 서양 미술사 제가 수업할 때 보니까 굽어져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로마 제국 시대보다 중세 사람들이 몸이 더 작았다. 왜냐? 그 유골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인류 역사상 이제 이
인구 폭발과 방자를 일틀 낳았다 이래 나오는데 열심히 일했지만은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노동혁명 우리 사피엔스들이 노동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이래 나오죠, 그죠? 이 사기꾼이 나오잖아요. 범인이 누구냐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즉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체는 우리 몸은 개체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다. 즉 다시 말하면 유전자는 생존 기계를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ESS 전략이라서 진화적으로 안정화 전략, 즉 자기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많이 퍼뜨리는 게 유전자의 유일한 목적이자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이 자기 유전자를 퍼뜨려야 되는데 인간이 자주 와요. 어느 날 1만 년 전부터. 그러면 저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물론 이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인간을 통해서 이 보리와 밀이 나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단위 생산량의 어떤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단위 생산량의 한 그 부분에서 단위 생산량을 높여가지고 희망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엄청나게 보리가 많이 생기니까 먹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희망도 엄청나게 생기고 인간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일주일, 일주일보다 한 달, 한 달보다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늘어나면 삶의 질과 양이 풍족해질 거라는 걸 희망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리와 밀, 감자가 지속적으로 쫙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와 밀의 성공. 아니 우리 꽃도 벌을 사기친 건 아니지만 유혹을 하잖아요. 꽃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교배하는 것도 있겠지만 벌의 몸에 묻어가지고 다른 꽃에다 그죠? 자기 유전을 퍼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벌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인간이 벌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저 생각도 없는 식물이 아니죠. 유일한 목적 하나 유전자 퍼뜨리는 게는 코로나도 그래가 퍼뜨리는 거예요. 코로나도 자기 유전 물질을 퍼뜨리잖아요. 생각 없는 그죠? 이제 답이 나오죠, 그죠? 이 코로나가 나이 드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왜냐, 자기 이 유전 물질을 퍼뜨리는 데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유리할까 봐, 그죠? 약하니까. 그렇죠. 발열이 일어나고 기침하고 막 이럴 때 그게 많이 퍼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보리와 밀과 감자가 우리를 사기쳤다. 자, 그리고 인간은 그걸 몰랐대요. 계속 모르다가 나중에 인간이 사기 당했다 이런 기분은 아닌데, 아니 내가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삶은 너무 힘들다는, 고되고. 그래서 인간이 그때 알았죠. 이건 아닌데. 그 주변부에 하이에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다시 수렵으로 돌아가면은 2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한 주일에. 근데 왜 못 따라갔느냐? 다리를 불태웠다는 거죠. 수렵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고 왔다는, 파괴시키고 왔다는 거죠. 우리도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한테 옛날에 30년 동안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그때 하셨으니까 이거 잘 하시겠나 물어보면, 야, 퇴직했는데 내가 지금 몇 년 전에 다 까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엄청 저하고
엄청 친한 분이신데 전공이 이제 그 수학이세요. 제가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와 40년 가까이 수학을 하셨으면 제가 미적분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야기 잘 하시겠네. 30년 됐는데 하나도 모른다. 예, 우리 인류도 수렵 시절을 불태워 가서 모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차선책이나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농업혁명은 최근까지도 농업혁명에 관련된 일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농업혁명 이후에 사피엔스에서 작가 유발 하라리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농업혁명을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냐면 127페이지 중앙에 보면요. 농촌 마을이 강력한 적의 위협을 당할 경우 후퇴는 곧 목초지와 집, 곡물창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쟁이 발생이죠. 잔인해졌다는 거죠. 수렵 시절에는 나의 A라는 저기 식량 역할하는 곳이 누군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채널 방식이니까 B나 C 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싸울 필요 없이. 근데 이 농경은요 하나 잃어버리면 전멸이라는 거죠. 불하게.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죠. 그 죽기 살기로 싸우려면 효율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군대의 출현, 그죠? 군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군대의 출현이 방어도 있지만 공격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수입이 그리고 농사의 활동이 안 될 때는 다른 영역으로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른 땅을 정복할 때 통치자는 이 침략의 정당성을 그 무리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국가, 애국, 애족 뭐 여러 가지 어떤 합당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의 의식 중에 대부분이 농업혁명에서 파생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데올로기들이. 여기서 폭력은 아직까지 뭐 나라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웃의 성격으로 돼 있는데 그냥 뭐 전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웃끼리 이웃 말끼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웃 말끼리 어떤 분쟁 폭력 이걸 뜻하는 거기도 이제 전쟁이 들어갔지. 거지. 분쟁도 뭐 전쟁의 한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제 인식하면 부족 단위였으니까 예. 이 지금 부족이죠. 부족 단위의 분쟁이라고. 그것도 전쟁에 들어가요. 충돌로 뭐 표현하려면 충돌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다른 동물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 죽느냐, 다 사느냐, 뭐 그죠? 그런 이거는 뭐 총칼이 아니고 총은 없었고 칼도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서로가. 아니요, 이때는 뭐 돌도끼도 있고요, 돌도 있고 농업혁명이 시절에 청동기하고 저기 철기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폭력적 사망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폭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죠. 신체적 폭력을 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신체라고 하면 이 손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사람 죽일 수 있는 거는 다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혁명이 언제까지 가냐면 1만 년 전부터 농업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과학혁명은 지금부터 500년 전이에요. 그 16세기부터 과학혁명을 보니까 그러니까 500년 전까지 농업혁명의 그 지점을 보고 있죠. 그런데 농업혁명은 농업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혁명이 왔다가 농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철기 시대지만 돌 쓰잖아요, 그죠? 과학 시대지만 또 철기 쓰잖아요, 그죠? 부족이나 부락이나 종족을 뛰어넘는 정치적 틀이 없는 단순 농경 사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웃집과도 이렇게 폭력을 썼다 이런 의미. 이게 농경 이후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거죠. 예, 그러긴 한데 여기는 많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연구, 그러니까 이게 뭐 기원 전후 말고야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결혼 직후에 여기서 폭력은 그냥 이웃집 간의 폭력을 이웃 사이에서도 이런 폭력이 그냥 이때는 부족이나 이런 개념이 선생님 이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인지혁명 있잖아요. 수렵 시대 때는 예. 굳이 나와 너 지나가는 무리와 무리 사이에 굳이 충돌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죠. 굳이 충돌할 필요. 엮이면 되니까. 네, 왜냐하면은 다채로운 방식의 먹거리가 곳곳에 있었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 죽고 내 죽고 할 필요 없다는. 근데 이 농업혁명은 일정 공간에서 한 종의 그 곡물만 생산하다 보니까 만약에 홍수나 가뭄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빼앗기거나 사라지면 그 다음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충돌적 현상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충돌 현상을 포함시키는 거죠. 충돌. 그죠? 그래서 이웃도 나오고 불화도 나오고 국가 간의 전쟁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노예도 농경혁명 이후에 그죠? 발생하게 된 거죠. 노예 제도도. 원시 사회에 노예라는 게 없거든요. 그때는 같이 산다 해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원시 공산제사 함께공. 그죠? 그래서 유토피아로 그리고 있으면서도 이웃집 사이에서도 이렇게 폭력이 많았다니까 이렇게 약간 앞뒤가 좀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앞선 시대에는 이웃 원시 사회에서는 이웃 간의 그런 폭력적 투쟁 현상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농업혁명 이후에 폭력에 의한 사망률이 25%나 이르렀다. 그래 원시 사회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다. 왜 전쟁터에 남자들이 많이 나가네. 30%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9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6번째 보면은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DNA 이중 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DNA는 유전하는 화학물질이죠. 근데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은행 잔고 액수로만 측정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리 미리 사기쳤댔잖아요. 종의 성공으로 따진다면 보리 밀은 엄청 성공했어요. 전 세계 다 퍼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보리와 밀이 성공한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종으로 오면 우리 인간의 종이 지금 전 지구에 다 퍼져 있는데 우리도 DNA의 어떤 그 확장에 있어서 성공한 건 맞아요. 그런데 삶의 질은 어떠느냐? 이거는 어둡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도 그렇게 밝게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회사가 성공했다는 것은 그 종업원들이 삶의 질과 복지가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 은행 잔고에 얼마 많은 돈이 남아있느냐 그 회사의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농업혁명 이후에 인간과 그리고 인간 주변에 있는 동식물의 희생도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혁명하면은 아름답고 밝고 희망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라리의 농업혁명부터는 아니다는 거죠. 어둡다 이 말이죠. 인간 빼고 제일 동물계에서 제일 많이 성공한 종이 뭐였죠? 닭이죠. 치킨 요즘 시끄럽던데 120억이라더라고. 120억 마리가. 근데 이 친구들의 삶의 질을 본다면은 2, 3개월, 3주 이런 말도 나오던데 그 치킨집으로 간다는 거죠. 유전자 학자를 볼 때는 닭이 제일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삶의 질은 3개월, 그죠? 그리고 알을 못 낳는 닭들은 빨리 가죠. 하데스로. 자, 129페이지 밑에서 6번째 볼게요. 농업혁명의 핵심은 이것이다. 더욱 많은 사람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지만 이런 진화적 계산법이 왜 개인이 신경 써야 하는가?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사피엔스의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는 거리에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그래서 덫에 걸려가지고 안 하면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아침 5시에 나와서 12시까지 일하게 되는 이런 함정에 걸렸다는 거죠. 그죠? 그 중세유럽의 농노의 삶 이렇게 나오던데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 열심히 일한 그 농민들이 삶의 질이 똑같아요.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지. 아니 열심히 일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주변에 그걸 노리는 무리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들이 많은 양을 가져가면서 희망을 또 주잖아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너의 이제 저기 그 삶에 국가가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또 일하지 않으면은 자기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그죠? 노예제도 나오고. 그 조지 어웰의 동물농장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말, 복서. 복서. 네, 나중에 팔려간다는. 복서가 엄청 열심히 일해요. 완전 그 몸살 났는데도 막 열심히 일해요. 내가 좀 더 일하자. 내가 좀 더 일하면 나라가 정말 동물농장이 잘 되겠죠, 그죠? 그걸 그 동물농장의 그 통치자 대지 나폴레옹이 우리 복서 동지 보세요 이러면서 그걸 또 교본처럼 만들죠, 그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노무혁명 때 많은 농민들에게, 그죠? 그래서 학습이 무섭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치라는 덫. 이 사치라는 덫은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저기 필수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뿌리다가 더 쉽게 많이 빠르게 뿌릴 수 있는 방법, 씨앗을, 그죠? 그리고 또 농기구의 또 발달, 농기구가 발달되면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한 개씩 두 개씩 필수품이 생겼는데, 농업혁명이 생겼는데 이게 나중에 필수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치품이 필수품이 되어서 우리 인류는 피곤해졌다 이런 내용인데 볼까요? 저는 참 와닿았던 내용인데, 자, 사치라는 덫 한정 볼게요. 130페이지 위에서 10번째 보면은 인간은 다른 많은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유전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풍족한 시절에 여자아이는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 어려운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번식력도 떨어진다. 자, 이게 수렵 이동 시절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이 식량이 곡식이 규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아기를 낳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아기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어떤 함정이냐면 아기를 놓게 되는 과정에 아이가 이 아이가 커서 노동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농사 노동에. 그래서 아이가 어서 오세요. 많이 넣을수록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 그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유식만 먹으니까, 그죠? 이유식만 먹고 보리와 이 밀만 먹으니까 뭐 철도 못 먹고 감자도 못 먹고 철이나 감자나 뭐 저기 단백질을 잘 못 먹잖아요. 얘들 유아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유아 사망률이. 그래서 이 유아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또 우리 농업혁명에서 말하는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삶의 질은 수렵 시절에 원치 그 시절에 삶의 질이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를 놓는 게 노동력 증강의 예.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노동력.
저희 할머니가 뭐 12명, 10명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130페이지. 12명, 10명 이랬는데 옛날에는 그 아이 하나에 그죠? 노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 시대인가? 그때 보면은 딸이 시집을 갈 때 남자 집에서 일정량의 어떤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왜 여자에게 시집을 가면은 남자 여자 집에 일정한 재물을 이제 선사했냐면 노동력을 사왔다는 거죠. 노동력을 그죠? 슬프다. 그죠? 그래서 이게 농업혁명에 의해 발생한 거죠.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뭐 그 저기 이 한 명당 생산할 양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단 농장 이런 것도 그죠? 농업혁명에 의해 발생한 거죠. 그 문화적 그래서 사치란 덫이 사치품이 필수품이 된 거는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사치품이 농업혁명에 발생한 사실 필수품이 되고 필수품이 되니까 새로운 의무를 낳았다는 거죠. 아니 필수라는 뜻은 의무와 연결되거든요. 필수품이 되니까 의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또 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여자가 시집갈 때 보통 돈을 친정에서 받고 여자를 줬겠다 그제? 좀 대부분 조선시대의 양반집에서는 양반 말고 해. 양반은 뭐 생산력으로 팔아먹은 건 아니겠지만 조선 역사를 제가 보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자란 소설을 보면 복녀가 잘 사는데 뭐 80전을 받고 복녀를 그 억수로 깨른병이한테 넘기거든요 아버지가. 예, 이제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고. 네. 근데 복녀 집이 잘 살았어요 그 집보다. 그 집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왜 돈을 받고 딸을 시집을 보내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깨어리니까 곧 친정에서 계속 도와줘요. 도와주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그 복녀가 이제 완전 그 칠성박 무슨 그 소굴로 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그게 일반적인 건지 그게 1920-30년대거든요 배경이. 그 시간적 배경이 1920-30년대. 근데 감자 배따라니. 예,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일제 감정기 일제 때. 그 뭐랄까 조선시대 뭐 전통이 남아 있는 시골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음성적으로 했겠죠. 근데 그래 좀 조선 사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일제 감정기 때는 그때는 뭐 나라도 왜 돈을? 없고. 근데 요즘도 보면 여자들이 혼수품을 해간다 이란다니까. 예. 혼수품을 해가니까 뭔가를 여자가 가지고 이제 갔던 게 전통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보릿고개도 있고 하니까 입 하나 드는 게 큰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동네마다 달랐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시대적 상황마다 달랐어.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그 시대 그 시절이 어려운 시절이었다.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시대에 맞는 인간들의 삶의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500년 동안 이랬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코로나 오고 나서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또 코로나 사라지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피엔스 말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유발하는 사피엔스. 우리 사피엔스는 그 시점에 이제 어떤 판단을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사피엔스의 행동이 정해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래를 좀 어둡게 보는 게 신이 되려고 하는 사피엔스가 그 시점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우리 운명을 이제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앞장에도 말했잖아요. 하라리가 뭐랬냐면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모른다는 거죠. 시대별로 그리고 공간별로 사피엔스가 그 환경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보지 말자 이 말이더라고. 사피엔스 역사학자니까. 저는 그런 공감이 가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명나라와 조선과 일본은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르게 살았더라고요. 다르게 살았더라고요. 전쟁은 같이 겪었는데, 그죠? 그래서 사치품이라는 게 우리가 사치라는 게
원시 수렵 시절에는 이동을 할 때 크게 많이 필요 없었다는 거지. 화장실은 이동한 곳에 있고, 그죠? 그리고 다들 벗고 다니니까, 그죠? 예. 그리고 화장품 필요 없고, 뭐 필요합니까, 그죠? 그게 하라리는 엄청 부러워하더라. 자연과 하나 되어 그렇죠. 그때 암 환자가 적었답니다. 햇빛이 그 암을 이렇게 발생 안 하게끔 그 비타민 D가 햇빛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암에 죽는 경우는 없었고 이제 동물한테 요즘은 산재 사고라. 그래서 자 아무튼 사치라는 듯이 농업혁명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135페이지 보면요. 135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8번째 보면은 역사에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미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의 길들여 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어전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이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직이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 세탁기, 전화기, 뭐 컴퓨터, 이메일 엄청나게 집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게 처음에 한 개씩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공황 상태 된다는 거죠. 제가 핸드폰 한 달 전에 한 3일을 못 썼는데요. 제가 안절부절해야 돼요. 저도 좀 멘탈 강하고 끔찍끔찍 놀라는 스타일이 아닌데 와 3일 동안 핸드폰을 내가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 다수의 공간에 제가 섬에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정보가 저한테 차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그 세탁기 없으면은 그거 들고 어디로 갈까요? 만약에 세탁 코인방이 없다면은 그죠? 아이고 엄청난 그죠? 무슨 그리고 진공청소기, 컴퓨터, 핸드폰. 그 요즘 계속 하나씩 나오죠. 그 저기 옷을 또 소독해주는 그것도 있다가 옷을 넣으니까 나오. 진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평수 이제 넓은데 가야 되나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반항하는 세대들 미니멀 라이프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 사람 생각이 필수품이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5년 전에 일본의 어떤 신문사 기자가 쓴 내용인데 이분 유명한 신문 마이니치인가? 거기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는데 두껍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이 50에 나는 퇴사하겠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았다. 50 딱 퇴사했는데 16평인가? 너무 크다는 거라. 집에 냉장고가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노트북 하나 있더라고요. 냉장고는 왜 없느냐 하니까 냉장고 있으면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날 먹을 거 바로 거기서 그날 해가지고 먹는다는 거. 그래서 음식물도 안 나오고, 그리고 목욕탕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하는 데 가서 하고, 그래서 옷도 거의 90% 버렸다더라고. 빨래할 것도 적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보니까 공동체 봉사를 하더라고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지식 가지고 있는 거 봉사를 하더라고요. 글과 관련되는 이제 이런 서비스 제공도 해주고, 그 억수로 이 사람 뭐 의미있게 살다. 난 행복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한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결혼 안 했지요? 예,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 그죠? 요즘에 셀프 파이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도 있고.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 시골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요즘 보이는데 경향이 농사지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 농사지를 가는 게 아니고 그 공간에서 다른 걸 하더라고요. 농사 안 짓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더라고. 도자기 굽는 사람 도자기 굽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시골에서. 내 친구는 귀농했는데 부부가 예. 그 있잖아요 지리산에 합천인가 하남이가 네. 거기에 그냥 그 농민회에서 하는 있잖아요 직거래장 예. 그거 관리하러 가네.
기농기에서 농사지로 요즘은 나왔더만. 그게 그거 도시 변했더라고요. 도농 이렇게 연결하는 있잖아요. 직거래 예. 그 사무실에 관리하는 사람 같다. 그죠. 그래서 한 10년 전과 다른 모습, 기농보다는 생각이 조금만 방향성을 바꾸니까 예, 그러니까 뭐 요양원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뭐. 농촌이 농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신성한 개입, 이제 137회 신성한 개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농업혁명이 아까 보리와 미리 감자가 이제 농업혁명의 어떤 촉발 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수렵 시대에 원시 수렵 시대에 거대한 사원이 이제 몇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영국의 스톤헤지라든지 터키의 게베클리 테페라는 이 지역이 이게 엄청난 큰 사원이에요. 이게 농업혁명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농업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이제 이론도 여기 나옵니다. 게베클리. 터키 게베클리 테베가 여기 보면은 139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게베클리 테베의 구조물들의 연대가 기원전 1500년경, 9500년경, 11,000년쯤 됐죠.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바 이 구조물은 수렵 체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왜 세웠느냐? 이들을 먹여 살리면 아침에 사냥 가가지고 돼지 몇 마리 잡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설 중에 하나 이렇게 본다. 이번 하나리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학자답게 여러 가지 설들을 막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빅 히스토리 서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관심을 두는 파트에 초점을 좀 맞추더라고요. 그 빅 히스토리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기 때문에 검증 안 받은 거지. 자, 그래서 그 부분 지나가고요. 141페이지. 이 농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 혁명이 일어나면은 희생자 나오죠. 그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 혁명을 하는 자와 혁명을 제재하는 자 사이에도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죠? 이런 거죠. 농업혁명에도 희생자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 그죠? 동식물, 그죠? 자, 이분이 또 역사학자지만 글을 좀 잘 써요. 141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가 우리 종의 유일한 거래는 아니었다. 양, 염소, 돼지, 닭과 관련해 또 하나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 파우스트적 거래라는 게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은 그 악마 메피스토에게 이제 영혼을 팔아먹는 거래, 이걸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해요. 악마에게 내가 이제 악마는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악마는 가만히 있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 악마가 자기 일을 마음대로 하는데, 근데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 영혼을 팔고, 그죠? 악마는 그래 라면서, 그죠? 아주 좋은 조건을 이루죠. 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먹는다는 뜻의 이제 파우스트적 거래라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 오징어 게임에 많은 분들이 파우스트 거래를 한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이 곳곳에 쓰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456명이 파우스트적 거래를 한 거예요. 456억 거래한 거예요. 우리 절대로 거기 걸려들면 안 됩니다. 노인과 바다에 산티아고 영감님처럼 그래 살아야 돼요. 좀 게임이 456명 참가했어요. 네, 456명. 그 금액도 456억인가? 그걸 이제 파우스트 거래 맞아요. 제가 노인과 바다를 보면 볼수록 요즘 저는 확 와닿는데,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그 잠자는 공간밖에 없어요. 거기에 수건에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잠을 자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해꿀잠을 잔다는 장면은 끝이 나요. 아 나도 그래 자갔어. 그래 자기까지 이 사람 하루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거죠. 쿠바 봤다가 자기 받다는 거죠. 할아버지니까 더 잘 자는 거 아닌가? 젊은이들이 뭐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나?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예. 그죠. 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욕망의 대열에 탈락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 탈락했다는 이 생각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냐가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농업혁명에 그 우리가 막 가축들 있잖아요. 양, 뭐 염소, 뭐 소, 돼지 막 이런 가축들이 인간에게 농업혁명에 가축화 작업에 이들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동물이라고 다 성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초창기 농업혁명 때 이런 가축들이 성질 더러운 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은 먹으려고 얘들을 키웠는데 그러면 성질 더러운 것부터 먼저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질 더러운 것부터 지속적으로 제거했다는 거죠. 그 순한 아들만 살아남잖아요. 그 순한 아들끼리 계속 교배했으니까 순한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예. 요게 농업혁명의 희생자들. 어디 가든지 그 성질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어요. 동물도 그죠? 예. 이 자연의 상태에 있는 그 존재들을 길들인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길들이기 힘든 아들은 다 지속적으로 제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142페이지 밑에서 14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끝에 보면은 사람들은 가장 공격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양을 제일 먼저 도축했다. 가장 순종적이고 마음에 드는 양은 오래오래 살면서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가축화가 되고 순종적인 한때 양이 생겼다.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가 성질이 그렇게 급하다 하더라고요. 염소가.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급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뭐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은 왜 가축화가 못 되었느냐? 이 애들은 먹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또 단백질을 먹기 때문에 잡히 먹기만 사람이. 잡혀 먹히는 것도 있고 주변에 다른 가축들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적이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고 그죠? 우리 말을 길들이는데 얼룩말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말 중에서 제일 성질 더러운 게 얼룩말이라니. 사자가 사냥하다 얼룩말 뒷발이 차이 많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룩말은 마늘 세계에서는 제일 성질이 안 좋다네요. 자 그리고 144페이지 가축화되는 우리 동물의 이집트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 145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때도 칼라로 했습니까? 대단하다. 예, 염색 기술이 그 세계 최초의 파마가 이집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파마. 그 진흙을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농업혁명의 희생자 중에 우리 소 우유 먹잖아요. 이거 참 슬픈 건 아니에요. 왜 슬프냐? 역사상 가장 널리 쓰인 방법 중에 하나가 출생 직후 새끼를 도살하고 어미의 젖을 가능한 한 오래 짜낸 뒤 다시 임신시키는 것이었다. 자, 새끼를 넣으면 우유가 나오잖아요. 젖이 나오잖아요. 그 새끼한테 줄 수 없잖아요. 새끼한테 주면 인간은 우유를 못 먹잖아요. 그 새끼를 낳자마자 죽인다. 고기를 팔려가고 그래서 계속 젖을 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순시키가 또 새끼 죽이고 그 새끼가 농업혁명의 희생자라고 어미도 희생자라고 인간이 이런 잔혹한 짓을 그래서 우리가 우유를 먹잖아요. 그죠? 가슴이 아프다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스위스에 무슨 농장, 목장 막 나와 소들이 뭐 자유롭게 다 고기 팔려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죠? 우유를 우리가 또 캐낸다는 거죠. 목가적인 낭만적인
아니죠. 그런 동물들의 비참한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알프스 소년 하이드에서 막 이런 거, 그 동물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 그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행복한 거라고. 예. 어렸을 때 뭐 동물 보호 운동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공감할 사람 환경이란 말도 사실 없었잖아요. 예. 70년대 뭐 산업화 이후에 80년대쯤 되면서 사실 70년대 말 환경 운동도 생겼지. 환경이란 단어가 없었잖아요. 환경 네,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그죠? 그런 개념조차 없었는데 이런 책들 인문학책을 막 읽으면서 저기 신경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그저 다른 동물들도 그래서 코스모스의 우리 칼 세건 박사님이 그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들을 대표하는 게 우리 사피엔스인데 이제는 그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15년 전으로만 하더라도 동물과 인간은 감정이 교류될까요? 뭐 감정이 있을까요? 이런 걸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보고 예. 보호해야 된다, 그제? 동물 복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반려동물 있잖아요. 들은지 그래 오래 전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낙록을 이렇게 하는가요? 이러면 동물 학대 건데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 근데 그게 법으로 정했겠죠. 우유 뭐 어디서 우유를 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오히려 아무튼 그 우리가 소 젖을 짤 때 그죠? 안타깝다 그죠? 생각해봤어요. 그거 지 새끼가 먹어야 돼. 소 새끼가 욕 같다. 소야 베이비들이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먹어요? 그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새끼 소들은 그죠? 인간이 농업혁명에 정말 잔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물의 인간이 어떤 반성을 해야 되네. 예, 그 146페이지 그림 한 번 이게 참 슬픈 그림인데 이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우리 안에 갇힌대요. 그 언제 걸어갈까요? 죽을 때. 예, 도축장 갈 때. 보세요. 죽음의 행렬이 문이 열렸을 때는 안에 자유다 속아가는 게 아니고 도축장에 갈 때. 아직도 이렇게 합니까? 예, 그 유럽에 도축하는 걸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강아지를 우리 딱 그, 가둬요. 그 너무 저기 오래 키우면 그 경제 비용에 있어서 마이너스거든요. 왜냐하면 얘들 먹는 거부터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일정한 나이 되면 고기로 이렇게 전환돼야 된다더라고. 그 고기를 이제 갈 때 식용으로 갈 때 고통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얘 이제 이 소가 이 보세요. 이 소는 얼마나 순하게 생긴 거 그죠? 얘가 문이 열렸을 때 걸어갈 때 그때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 이거 궁금한데 나 아직도 궁금한데 진짜 아직도 이러는가? 아, 안 바뀌었으니까. 소 그려 먹어요. 소. 호주산. 자, 그리고 1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진화적 성공이라는 것이 개체 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을 키우고 외계산 성공을 구가하는 것이 개개인의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는 것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화적 성공, 그죠? 그 진화적 성공은 우리 농업혁명에 있어서 지금 서로 동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진화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영역에 있어서 방향을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고기 먹는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4개월인 이유가 4개월 되면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을 봤는데 이 상태로 있으면 4개월 정도 되면 실명도 하고 그냥 죽는데 이 상태로 4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대. 더 이상. 그래서 4개월이 돼 있는데 근데 이게 환경이 난 최근에 막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되더라고. 나 이게 참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현재도라든지 그 저기 우리나라 한우는 모르겠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4개월일 때 근육이 있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그 근육 생기기 전에 잡아 먹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근육을 음. 안 생기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뭐 이렇게 빨거나 그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근육이나 혈액이 안 생기게끔 철분도 안 주고 이렇게 4개월을 지내다 보면 4개월 되면은 스스로 죽는데 보통. 예. 그리고 요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운동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직도 이 방식으로 키우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그렇죠. 이 책을 그리고- 본 지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책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육식 세상을 망치고 뭐 인간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이런 책인데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 6장 피라미드 건설하기. 그 농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협력이라고 포장된 불안정한 계급 질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 농업혁명이 발생한 계급, 계급이 발생했다. 피라미드 알죠? 계급, 그죠? 자, 여기 보면은 148페이지 맨 위에 농업혁명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다. 일부에서는 그 덕분에 인류가 번영했다. 진보의 길로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은 파멸을 불러왔다. 사피엔스가 자연과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는 것이다. 그죠?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이끌었든 간에 돌아갈 길은 없었다. 못 돌아간다는 거죠. 농경 덕분에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빠르게 늘었고 수렵과 채집으로 돌아갈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농경사회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 못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151페이지 보면 미래의 도래. 자, 이게 뭐냐면 농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는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고비를 이제 땡겨오기 시작했다. 수렵 시절에는 그날 그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데 볼까요? 151페이지 맨 위에 농경 시대는 공간이 축소되는 동안 시간은 확장되었다. 시간 확장돼. 농경 시대 우리가 이제 시계가 생긴 것도 미래의 고비를 땡겨온 거예요. 시계. 제가 바다 수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바다 수영 들어갈 때 바다 수영 시계를 끼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몇 분, 몇 초 뭐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바다 수영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기술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시계를 찬 것 같아요. 그것도 미래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안 차요. 저는 몇 시간 안에 나와야 된다. 안 얽매이려고 하는 시간 안 차는데 그러면 다 차더라고요. 그것도 뭐 트렌드겠죠. 현대인은 가민의 노예라고. 네, 전부 다 가민 차고 기록 경쟁에서 어떻게 하든 전부 다 혼자 하면 전부 다 기록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걸 올려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우리도 보고 그걸 왜 올릴까? 이제 그것도 한번 그죠? 네, 그래서 가민의 노예는 되지 말자고. 저는 이제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갔다가 해가 저기 뜰 때 나와야지 막 이 생각으로 들어가요. 뭔지 시대스타일로. 해뜰 때는. 왜냐면은 해가 이렇게 뜨기 전에 그 B 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뜰 때가 왜 이렇게 부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먼저 간 사람보다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저쪽 가야 된다 이런 건 있어요. 갔다가 저쪽을 갈 때 너무 늦게 가면은 등 다 타거든요. 그 두 가지만 생각해요. 등 태우지 말자, 충돌하지 말자 이 개념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른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그죠? 생각의 차이니까. 그래서 농업혁명은 시간이 확장되었다. 공간이 축소되고. 원시 수렵 시대 때는 공간은 넓잖아요. 다양한 방식의 먹거리를 찾으려면 그죠? 근데 시간은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거꾸로 이제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일하는 공간은 넓은데 2시간만 일한다. 너무 좋죠. 그죠? 그 시간에 선생님 좋아하는 책 많이 읽고 그림도 쌤 너무 2시간이라면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힘든데 쌤 여기 2시간이라 안 돼 있고 3시간에서 6시간이나 돼 있습니다. 3시간에서 6시간이고 그거는 수렵 그러니까 채취하는 시간이고 수렵은 일주일에 또 따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 일주일에 진짜 2시간만 일하고 살면
지금이랑 너무 비교돼서 그냥 내가 아까 찾아봤거든. 내가 진짜 2시간 일했나? 근데 뭐그 일을 그만큼 그 매이면서 살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안 할 때도 있었다더라고요. 왜냐면 뭐 겨울에는 안 했겠지. 비가 오고 뭐 그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되고 잡아놓은 거 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돼지가 없었대요. 근데 건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 하도 많이 뛰다니니까. 그래서 근육 덩어리였다더라. 근데 농경 사람들은 노동이라기보다 아까 근육이 많아서 돼지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사람이 운동을 통통해서 많이 하고. 운동 매일 저 아 나는 몰라 동물 돼지를 말하네.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들은 엄청 딴 데는 건강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런 시절에 그 유아 시절만 넘기면은 그 죽을 때까지 잔병은 없었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그 저기 평균 나이 있잖아요. 유아 사망률까지 포함시킨다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사망률을 만약에 빼버린다면 40도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항상 나이 계산할 때 유아 사망률도 같이 했더라고요. 84, 85페이지에 보면 방금 선생님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평균 노동 시간이랑 기대 수명이랑 80대까지 그게 다 84, 85페이지에 예, 나오죠. 쫙 정리돼. 예.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153페이지 위에서 6번째 보면은 농사 스트레스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나 단일 품목만 그죠? 재배를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 이게 잘못되면 어찌 됐냐 이 말이죠. 그죠? 그 내가 일하는 게 한 5, 6개가 있다. 근데 한두 개가 잘못되면 다른 세계에서 내가 수입을 창조한다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류의 직업은 하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 그래서 만약에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요즘 애들 멀티인 게 좀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그제? 예. 그냥 뭐 그게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이게 아니다 그제? 어떻게 보면 우리 유전자가. 그래서 농사 스트레스를 막대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규모 정치 사회 체제의 토대였다. 슬프게도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렇게 힘들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겉으로 원하던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슬프게도 얻지 못했다. 왜? 모든 곳에서 농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배자는 이해되는데 굳이 이 엘리트라고 표현은 뭐 이 엘리트는요, 사제 이런 지배자 그 지배자의 말을 잘 듣는 나의 손과 발을 역하는 손발 역하는 게 여기서 엘리트라 표현합니다. 그 내가 지시 내리면 이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농사 안 지어요. 뭐 아주 가깝게 이야기한다면 왕 밑에 귀족이 있죠. 귀족을 보시면 돼요. 이제 아주 오래전에 그 귀족에서 왕이 나오니까. 근데 엘리트를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엘리트는 그죠 좀 배우고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광의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슈들이에요. 표현은 그래서 지배자 엘리트가 그게 뭐냐면은 나의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 우리가 말하는 저기 왼팔 충복이네. 오른팔. 종복 충복. 그렇죠. 오른팔 왼팔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트라고 이거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이들은 농부가 생산한 잉여식량을 먹고 살면서 농부에게는 겨우 유명할 것밖에 남겨주지 않았다. 선생님도 엘리트인데 지금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그죠? 맞잖아. 그럼 아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피땀 흘려서 일했던 농민들이 아니고 여기 나오잖아요. 153페이지 밑에서 6번째 보면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들이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한 동안 극소수의 사람, 이들 엘리트, 그죠? 그래서 농업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이들 착취하는 사람, 이들 착취하는 자들, 엘리트라고. 예, 근데 이거 나 개념 바뀌어야 된다 생각. 그런데 하라리가 이스라엘이고 또 영미권 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트는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땄거든요. 영국에서 중세 전쟁사더라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러면 그곳의 엘리트 개념은 이제 틀리면 엘리트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하시는 분이 뭐 엘리트를 그대로, 그리고 인문학에서 엘리트는요 공부 잘하는 엘리트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우리가 뭐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문학, 특히 역사 파트에서. 그 약간 그 시대에 나의 이익을 아주 잘 창출할 수 있는 성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아까 요 위에 보면 지배자와 엘리트가 출연했는데 요 밑에 보면 왕은 이제 지배자가 될 거고 이제 정부 관료, 병사, 사제, 예술가, 예, 이 사람들이 사택가가 엘리트. 엘리트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왕의 언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근데 이들은 왕에게 실천하면은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 대가가 농민들이 왕에게 간 걸 거기서 이제 분배 과정에 좀 더 받겠죠, 그죠? 우리가 고위 관료 그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저기 전국 시대에 사무라이 같은 애들이 엘리트가 볼 수 있겠죠. 야, 그한테는 무슨 엘리트입니까? 그 시대에 조폭이 깡패. 아니 일본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예, 엘리트예요. 예, 그렇겠지만. 일본 그 무사계급은 저기 살생권도 있더라고 밑에 있는 농민들에게.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뭡니까 최고 권력자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예. 저 일본 영화 보니까 사무라이 지나가니까 농민들 막 고개 숙이고 저러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도 서열이 있대요 보니까. 그 사무라이 옆에 시종이 있더라고. 우리 돈키호테 보면은 로시란 그 산초 같은 애들이 막 따라다니더라고. 이 근대까지만 개념을 뭉뚱그려서 쓰니까 조금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근대 개념으로는 엘리트라고 칭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규모 정착 시대 초기에 엘리트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역사를 우리가 말하는 역사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개념하고 이제 우리 현재 시대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질서. 자, 이게 뭐냐면 농업혁명 이후에 체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상상 속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국가의 탄생이죠. 국가가 탄생하면은 1계급, 2계급, 3계급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이제 효율적 지배죠. 그리고 이 국가의 탄생은 혼란을 막아줘요. 그리고 협력이란 이름하에 통합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볼까요? 154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와 물을 나눌지, 불화와 분쟁을 조정할지, 가뭄이란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누구죠?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덜이라는 그 17세기 영국 국가의 탄생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저기 그 약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자는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밀림의 법칙이 통하는 데서 그죠? 굳이 강한 자는 공동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분쟁적인 문제, 분쟁적인 발생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탄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농업혁명 이후에 사람과 그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누군가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의 탄생. 이 국가를 상상 속의 질서를 보는 거죠. 그럼 국가라는 것을 모두가 주관적으로 상호적인 주관을 인정해버리면 국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국가는 자연적 질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질서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리 자연의 질서가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 가잖아요. 근데 이런 상상 속의 질서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고 모두가 그것을 국가 A라는 나라를 부정해버리면 다른 B라는 나라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조선이 이제 건국되면서 고려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모두가 고려란 나라를 상상의 질서에서 이제 배제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상상 속의 질서는 불안정하고 자연적인 질서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 우리 인류사의 이 상상 속의 질서를 우리 사피엔스가 농업혁명 이후에 믿게 되었고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거기에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 역할도 나오고요. 또 돈, 제국, 그리고 종교 이 부분도 상상 속의 질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농업혁명에 이후에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상상 속의 질서는 불안정하다는 거. 그죠? 이 불안정한 질서를 믿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법도 상상 속의 질서잖아요. 그 믿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만들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이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농업혁명 이후에 이제 유일신 사상이 퍼져버리거든요. 애니미즘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유일신이 만들었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었다 하면은 믿게 된다는 거죠. 하무라비 버전도 하무라비 지가 주변에 있는 신하들 시켜서 만들었을 건데 내가 만들었다 하면은 그때 폭력에 국가적 폭력에 무서워서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신이 만들었다면 영속적으로 나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하무라비 법전은 신이 만들기 때문에 계속 쭉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뭐 통치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단군 신화도 그렇고 여기 설명을 잘 해놨어요. 미국에 여기 158페이지 하무라비 법전 나오고요. 하무라비 법전이 이 사람이 참 이게 기원전 1776년대 있고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가 서기 1776년대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하무라비 이 부분도 신이 만들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미국 독립선언서도 하나님이 만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162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이거 보면은 미국 독립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에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여기 창조가 나왔잖아요. 이거 신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나오고요. 양도 불가능한 권리. 이게 신이 우리의 자유, 생명, 민주주의 이 부분에 관여했다면 미국 독립선언을 어떻게 다 믿는다. 나 조지 워싱턴이 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어디 나무꾼 어디 집 아들 아이가 그 지가 내하고 뭐 같은데 인간은 나와 동급이라 생각하면요 존경심이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의 탄생설화, 왕조의 탄생설화 보면은 뱃속에 나왔다는 이야기 잘 안 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아니 뭐 아래에서 나왔다 난생설화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거부터 신이 개입된 거예요. 그리고 법전도 마찬가지고 이걸 또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믿게 하느냐? 여기서 엘리트. 제가 말했잖아요. 엘리트가 사제계급이나 그 당시에 많이 배웠던 종교가 그 역할을 했죠. 사제계급이나 아니면은 법률가 아니면은 뭐 회계사, 군인 그런 엘리트들이 그 역할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교육과 믿게 하는 교육.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만약에 금융회사가 있다면 금융과 관련된 그쪽에 전문가들이 올해 주식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일반인들이 그들로 통해서 주식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엘리트가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 말하는 그 엘리트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내가 개념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냥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엘리트를 좀 잘못 좀 엘리트 교육 하니까 나는 뭔가 지성과 지식을 갖추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영역에서 전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트에서 그 영역에서
아니 혼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들 그 시대에 정말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 우리들에게 파이죠 파이. 내가 이만한 파이 있잖아요. 있으면 미국에는 파이 주겠다. 그 이기성 유전자나 이 뭡니까 이게 이기성 유전자가 특히나 우리보다 더 안 팔린 거 아닙니까? 코스모스나 이런 게 우리가 더 인구 대비 많이 책이 판매된 거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아니 독립선언문이 이 정도니까 그제 교과서나 주류사에서 진짜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 세계적인 판매 부수로 보더라고요. 미국이라는 어떤 판매 부수가 그 세계적인 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다 틀렸는데, 그죠? 그리고 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평등은 생물학적에서 보면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차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인간은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생물학적으로 뭘 만드나 이걸 만든다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서기 출발점 이후에 특별한 현상이 뭐냐면 평등을 들고 나온 종교가 히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원전에는 평등을 들고 나온 종교는 없었어요. 힘세고 강력하고 확실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종교에서 기원 이후에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평등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 확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등이라는 단어 신이 좋다 생각하니까 그 죽기 살기로 막 순교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 기원 전의 종교 보면요 순교란 단어 잘 없습니다. 내가 왜 순교해? 그죠? 그래서 참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 평등을 조금 여기서 멈출게요. 자, 생물학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진화했다. 또한 평등하게 진화하자는 분명하다. 그런데 이걸 상상의 질서 속에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 165페이지 보면요. 밑에서 7번째 보면 평등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은 이런 추론에 격분할지도 모른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안다고 하지만 그 본질만큼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되고 번영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평등과 인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농업혁명 이후에 평등 인권에 대해서 신이 만들었다는 이 부분에서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5부부터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6페이지 보면은 진정한 신자들, 아까 제가 말했죠, 엘리트들, 상상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이 진정한 신자들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이 상상의 질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 상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신자들이 배신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이 상상의 질서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운 상상의 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 상상의 질서를 모든 사람들이 안 믿게 하려면 그 상상의 질서보다 더 큰 질서가 그 위에 존재하거나 만들어지면 된다는 거죠. 법인 회사를 해체시키는 데 있어 법이 그 사회의 어떤 큰 법이 그 위에서 법인을 해체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군주정이 무너졌잖아요, 루이 16세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거의의 인권이라든지 계몽 사상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게 꿈에서 깨어나는 사상, 그죠? 계몽, 고칠게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 진정한 신자들, 그죠? 그래서 여기 166페이지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밑에서 5번째 보면 프랑스의 계몽학자죠. 볼테르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하인에게 18세기 사람입니다. 볼테르 프랑스예요. 내 하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는 마라. 그가 밤에 날 죽일 줄 모르니까. 그죠? 무섭더라. 이게 이 볼테르가 그 시대 엘리트거든요. 볼테르가 알았죠. 그 리차드 도킨슨 박사가 지금 갓 딜루전을 보면 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만들어진 신.
근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예. 갈릴레이처럼 저녁 나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저기 상상의 질서를 대부분이 믿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 밤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 볼테르와 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그 시대에 완전 지식인이어가지고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냐? 얄밉도록 많이 아는 거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볼테르가 한 말이에요. 욕 많이 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욕한다고요. 할 말을 한 사람은 욕 안 한다는 거지. 계속 진짜 의식한 말 한다 이러다. 그죠? 상상의 그 질서는 우리 아까 말했죠. 자연의 질서는 안정적이고 인간계의 상상이 좀 불안정하다 했잖아요. 이게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지속성을 띌 수가 없고 붕괴된 상황이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상의 질서, 국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폭력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게 뭘까? 유지시키기 합법적 군대인 거라. 군대와 경찰 그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농업혁명 이후에 뭐 군대, 경찰, 뭐 상상의 질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농업혁명이 엄청난 상상의 질서를 만들어 놨고 믿게끔 했고 믿었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교도소의 담장 나오거든요. 이 교도소의 담장은 우리는 지금 상상의 질서, 농업혁명이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싫어 담벼락 넘어서 나가는데 또 높은 담벼락 상상의 질서, 교도소 담장 갖는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언제 빠져나간다는 뜻일까요? 죽었어. 슬프다. 네, 사피엔스는 죽어서 교도소의 담장을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 그죠? 볼게요. 이 교도소의 담장,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170페이지 보면은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엘리트들. 그죠? 철저히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런 교육을 받은 거는 상상의 질서에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그때 대통령이 이걸 외우라 하더라고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그 교육헌장을 계속 외웠어야 돼요. 그 대통령이 외우래가지고 계속 외웠는데 그게 그 당시 상상의 질서에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죠?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미국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미국에 3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은 국기 개항대 시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침인가? 미국 성조기 올라갈 때 이렇게 나는 우리처럼 자랑스러운 성조기 앞에 이런 시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상상의 질서를 그저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라졌잖아요. 뭐 국계대학 명세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저기 극장에 가면은 대한 뉴스 할 때 뭐 나오잖아요, 그죠? 태극기 막 올라가고 미국은 아직도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것 같은데. 성- 그냥 성- 뭐 성적이- 7일 이런 날 하지 특별한 미국 독립기념일 이런 때 하지 평소에는 전혀 안 했던 것 학교. 같은데. 내가 초등학교, 학교에? 네, 초등학교.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미국은요, 뭐 저 앞에 국기가 막 있고 우리는 앞에 태극기 없을걸요, 교실 안에 있나? 이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옛날엔 다 했었는데. 미국은 있더라고요. 그 계속 보는 거죠. 그 미국은 다인종 국가고 다민족,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를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조국이라는 국가라는 이 메시지로 통합을 한다더라고요. 그 국가라는 상상의 질서를 이리 많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마다 워낙 독립성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말에 다르겠죠. 이제 교도소의 담장은 우리는 상상의 질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172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농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가 스핑크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만들다 보면 자기 휴가도 가고 싶고 뭐 저기 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휴가 기간 때 뭐 동남아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동남아 간다, 그 바캉스 간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왜 없었느냐? 그 당시에 낭만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시대의 정신이 시대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라오 시절에는 무엇이 그 시대에 기쁨을 주느냐? 내가 여보 당신에게 그 무덤 좋은 거 하나 지어줄게. 그러면 왕비는 고맙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상관없어 무덤 지어주는데. 그렇게 해줄게. 떠났을 때 집이나 크게 해주지. 파리에 그 명품 백 여행 간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그 연시대 여보 내 당신을 위해서 무덤 좋은 거 지어. 무덤에 금 넣어주고. 내 죽으란 말이야. 당장. 근데 이게 농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류가 어떤 시대별로 그 시대의 정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걸 무슨 뜻이냐? 이건 상상의 질서가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래서 하라리가 말하는 게 이거죠. 200년 뒤에, 100년 뒤에 그때 사피엔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잖아요. 왜냐? 갑자기 성장해 놓으니까. 그죠? 예. 그죠? 그 타지말 묘당 있잖아요. 인도에. 사자한이 자기 와이프를 그리워서 지어줬는데, 아마 그때 이렇게 좋은 무덤을 지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좋은 행위였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낭만주의, 소비주의, 그 인류에 많은 무슨 주의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면은 남성 삶도 이제 시대별로 다르다는 거죠. 루이 14세 시절에는 뭐 저기 하이힐에 스타킹 그죠? 이런 거 신고 막 머리 장발 기르고 가발 쓰고 그 시대의 남자의 남성상이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뒤에 보면은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슈트 탁 입고 깔끔하게 그죠? 머리 탁 이게 남성상이라는 거죠. 그 농업혁명 이후에 아까 말했잖아요. 상상의 질서는 불안정화돼 있잖아요. 이게 시대별로 변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시대의 정신이 바뀌면은 우리 옷과 스타일이 다 바뀐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는 안정적인데 인간 사회의 질서는 불안정하다는 게 이거죠. 변화가 온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지금은 코카콜라를 먹고 살이 찌잖아요. 그 코카콜라를 먹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시원하다. 그리고 어떤 막 기분 즐거움을 주다 이야기가 살찌잖아요. 그럼 다이어트와 관련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부분과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은 이 모순적인 삶도 농업혁명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죠. 그 모순 속에서 우리 사피엔스가 좀 살아가고 있다. 나중에 인류 대통합 파트와 과학혁명 파트에 또 이게 나와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변한다는 거죠. 그 요즘 젊은 세대는 MZ 세대라고요. 네, 제가 신세대인가 X세대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세대였는데 그래 안 길거든요. 100년도 안 되는데 이 짧은 시기에 세대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너무 급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상의 질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177페이지 저기 위에서 8번째 제가 읽을게요. 그러니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 하는 것이다. 그죠? 가령 우리가 푸조를 해체하려면 푸조 자동차 회사죠. 프랑스 법률 체계처럼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하고 프랑스 법률 체계를 해체하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엇 예컨대 프랑스라는 국가를 상상해야 된다. 국가마저 해체하러 간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된다. 그 국가 위에 그 국가를 해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아까 말했죠. 죽어서 사피엔스는 우리가 감옥에 그걸 부수고 자유를 향해 달려간다 해도 실상은 더 큰 감옥에 더 넓은 운동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일 뿐이다. 그죠? 예. 그래서 교도소의 담당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교도소에 있다는 거예요. 농업혁명에 의해 우리 사피엔스들은 교도소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은 저기 농업혁명 5장 6장 5분만 할게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 5장 6장 피라미드 건설하기. 다음 시간에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9시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다음 시간 농업혁명 7장 8장 명분이 과거와 역사의 정의는 없다. 자, 이걸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